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How will you balance corporate growth with social responsibility? 본 세션은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통역 수신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5, for English, channel 6. 한국어 채널은 5번, 영어 채널은 6번입니다. 그러면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오종남 인간개발연구원 회장님이십니다. 청와대에서는 정책, 건설, 교통, 산업, 통신, 과학, 재정, 경제 등 4개의 분야에서 대통령 비서관을 지냈으며 제7대 통계청장과 한국인 최초 IMF 상임이사,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SC 제일은행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Mr. Oh Jong-nam, the President of Human Development Institute. At the Blue House, he served as a secretary to the President in 4 areas: policy,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dustrial communication science, and physical and economics. He also served as the 7th head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first Korean permanent director of the IMF, the private chairman of the Saemangum Committee,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C First Bank. 그러면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좌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종남입니다. 제주 포럼의 특징상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세션이 열리고 있는데 다른 세션을 다 제끼고 오늘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500년 전에 제 나라의 경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님에게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정치를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기업인은 기업인답게, 교수는 교수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도리라고 2500년 전에 공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업가는 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서 나라를 경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 이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로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자 순위를 보면서 부자 순위로 존경하진 않습니다. 기업가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존경하진 않습니다. 부러워는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하세요? 기업가 가운데? 기업가가 기업가로서 돈을 벌 때는 철저하게 기업가답게 일을 하고, 돈을 벌지 않는 기업가 아닌 경우에는 기업가답지 않게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뭔가 책임을 다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존경한다 하는 말을 씁니다. 오늘의 테마는 그겁니다.
기업인이 기업인으로서 기업가답게 돈을 버는 것은 오늘 이 세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업가답지 않게 사회적 책임을 하는 길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좀 틀린 말씀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업가답지 않게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 어쩌면 기업가답게 기업가로서 성공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민들이 가는 식당에 가면 벽에 써 있습니다. 시켜서 하면 심부름, 먼저 하면 서비스. 그러니까 요새 ESG라고 하는 게 유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에 신경을 쓰자. 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G는 기업의 지배구조 또는 반부패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켜서 해야 되니까 하면 이거는 심부름입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환경에 신경을 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를 제대로 이행하면서 반부패하는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은 그 기업에 대한 인상을 이거는 돈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네, 아니 돈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하네, 그러면서 존경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분의 연사를 모신 것은 그렇게 현장에서 실천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일도 충실히 하시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걸 충실히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in addition to each one's profession,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듣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정 시간보다 빨리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지만 12시에 끝나기로 돼 있으면 11시 55분에 끝내겠습니다. 11시 55분에 끝내기 위해서는 진행이 매끄러워야 되기 때문에 각 연사분들께 제가 15분 정도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청중석에서 나는 질문이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아쉽지만 지금 청중석에 질문을 받아서 하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그 대신에 제가 연사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꼭 나는 이 질문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별도로 답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기회를 활용하시고 이 세션 중에서는 15분 발표, 5분 제가 Q&A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understand, 모른다스탠 충분히 설명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님이십니다.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최초로 화장품 ODM 기업인 한국콜마를 창업하신 분입니다. 1990년에 한국콜마를 창립해서 화장품, 건기식, 의약품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연 매출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뷰티 앤 헬스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간다라는 뜻을 가진 우보철이 정신을 핵심 경영 철학이자 삶의 큰 지혜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게 본업인 기업활동 이야기고, 기업활동 외에 성웅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전파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순신 장군의 호를 딴 여해 재단을 설립해서 이순신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 80세 현역 정걸 장군, 조선을 이겨낸 어머니 초량 변씨 이야기 등의
이순신 장군이 성웅이 될 때까지 도움을 준 인물들을 조명한 저서 활동에도 힘을 쏟고 계십니다. 윤동안 첫 번째 연사 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쉽게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싶은 얘기 조금 하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귀중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자, 기업은 뭐 하는 데라고 생각하시는지 누가 한 분만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기업 뭐 하는 데냐? 예. 돈벌이 하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 물으면 다 기업은 돈벌이 하는 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경영학 교과서에 기업은 뭐냐라고 풀이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영학 교수들한테 굉장히 따갑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 돈벌이 하는데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한자로 기업을 이렇게 씁니다. 기자를. 이거를 풀이해보면 사람 인자 밑에다가 머물지자 써놨습니다.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데를 업으로 하는 게 기업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일자리 제공하는 거죠. 일자리 제공한다고 해서 높은 관청에 벽보 그려놓고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로 사람을 고용하게 만들어야 일자리 되잖아요. 기업 저는 하는 일이 사람을 오랫동안 머물게만 하면 돈은 저절로 벌리신다. 그럼 돈은 뭐냐? 역도 선수들을 우리가 평가할 적에 들어올린 바벨의 무게로서 금메달, 은메달 합니다. 우리 기업은 평가할 적에 우리가 만드는 돈의 크기와 양과 질로서 평가하는 요소일 따름입니다. 돈 벌려고 하면 기업 안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뒤에 따라와 있어요. 성공하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돈 벌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하더니만 돈이 따라와 있더라라는 생각을 하면 기업하는 게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돈벌이 하는 데는 얘기를 하지 말고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걸 업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주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 이상이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 되는 것,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간 일입니다. 누가 써난 걸 제가 그저 이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 일은 잘하는데 인간이 시원찮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이 바라보는 나, 그게 나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쉽게 보면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글자수로 따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인데 그만큼 인간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딴 사람 눈에 어떻게 보였냐, 내 눈에 어떻게 보였냐를 우리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우리가 인이 섞여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인간, 사람과 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일은 잘하는데 인간이 시원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비춰진 모습, 그걸로 평가받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우리 회사 하는 방법을 내가 이름을 유기농 경영이라고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냄새 나는 유기농 그게 왜 갖다 붙이느냐. 그러나 슈퍼마켓 가면 약간 상처 나거나 조금 벌레가 먹은 야채가 훨씬 더 비쌉니다. 물으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거는 유기농 한 거라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남다르게 하면 가격이 더 비싸니까 다소간 벌레가 깔아 먹었더라도 내가 하는 방법을 유기농 경영이라고 이름 붙여야 되겠다 해서 제 고집입니다. 나는 그 유기농 경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딴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방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스스로 하게 하고 그러면 행복한 일터가 이루어진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툭 하면 원칙 바꿉니다. 원칙을 바꾸어서 이번만 하자. 한 번 바꾸면 영원히 바뀌잖아요. 주막집 얘기도 들었잖아요. 한 번 했더니 줬더니만 온 동네 사람 다 오더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원칙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안 한다 하면 죽어도 안 해야 됩니다. 문 닫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문 닫겠다는 생각을 하면 괜찮습니다. 저도 창업을 2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했는데 되기 시작했어요. 딱 부딪히는 문제가 세금 문제입니다. 거래선에서 요청합니다. 무자료 달라. 안 돼. 가격을 올려줄게. 무자료 달라.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그때 초기에 있던 영업부장 저 양반 저 돌았다. 저 힘들어 하더니만 희망 없다고 하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무자료 달라고 한데 안 주니까 현금을 미리 주는데도 그 무자료 주면 내 개인이 돈은 조금 내 호주머니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회사 안 큽니다. 거기에 맞들이면 안 해요. 그래서 원칙이 무엇일 거냐라는 것을 정하는 게 좋고 그 원칙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 그럼 방법을 찾자네요. 방법은 각자 개별적으로 다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켜서 하는 일은 잘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적 리더십입니다.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안 한다 얘기하잖아요. 평양감사 지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한국적 리더십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게끔 만드는 방법을 누가 찾아야 되냐? 리더가 찾아야 됩니다. 리더의 역할이 뭘까라는 생각합니다. 앞에 서서 휘두르고 회출이 되는 사람이 리더일 거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습니다. 만나가지고 한무딱 얘기해보고 어때? 그 사람 가면 거의 대답이 별가에 비닥합니다. 왜 별가에 드냐라고 해보면 내 잘하는 거를 나는 이만큼 잘하는데 당신은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해서 탐색을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가 더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내 못하는 거를 저 사람 더 잘하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제 경험입니다. 근데 영어를 즐겨 쓰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는 영어를 잘한다는 걸 은근히 암시를 하거든요. 암시하는 건데 그거 말고 내 못하는 거 나는 미술을 잘 모른다. 내 못하는 거 저 사람 얼마나 잘하느냐 물으면 내보다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나는 국민학교 다닐 적에 뒤에다가 그림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 그렸으니까. 만날 어릴 때부터 추상화 그랬으니까 안 붙잖아요. 내 못하는 거를 물으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 기업하신 분한테 전해주고 싶은 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유기농 경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기본처럼 간단합니다. 휴먼 퍼스트 테크놀로지 넥스트입니다. 기술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휴먼 퍼스트, 인간이 먼저고 그 다음 기술 돼야 됩니다. 근데 기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시원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만 가지고도 폼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만 쏠려가지고 책 하나 안 보고 시집 한 번 안 읽어본 적이 없고 그런 시원찮게 되는 기술만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기술하고는 어디 간 데 없고 결국 가서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라면집 합니다. 라면. 어느 게 좋을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한테 방법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대로 먼저 주면 말로 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어설프게 건드려 가지고 몇 배로 두드려 맞는 거를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글자 그대로 먼저 대로 주면 나중에 말로 받으니까 산수로 계산하면 10배 받잖아요. 한 마리 10대니까 대로 주면 먼저 주자니. 먼저 주면 이제 됩니다. 누구한테 먼저 줘요? 종업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대로 먼저 주면 말로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가 문제인데 제 표현대로 하면 천불생물옥지인 지부장 무명시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명심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명심보고에 나와 있는 건데 하늘은 집앞벌이 못하는 사람을 태어나지 않게 하고 땅은 효능이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 땅에서 나는 풀은 모든 풀은 효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부터 자꾸 선착순 줄세우기를 해서 그렇지 강강수월래식으로 둘러서면 다 돼요. 다 필요합니다. 꼭 고기만 있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나물도 들어가야 산적이 만들어지잖아요. 고기만 구워서 적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파도 끼우고 야채도 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만 가지면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없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하나, 그 다음에 열과를 찾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과는 제 표현대로 열과가 무엇이든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터질 열자니까 찢어진 과일입니다. 새가 쫓았거나 안 그러면 어디 부딪히거나 열과, 제가 그 대구에서 살았는데 대구 근처에서 사과밭이 많았습니다. 지금 사과밭 싹 다 없어졌습니다. 주말에 가면 친구 어머니가 비료푸대에다가 사과를 줍니다. 찢어진 거. 우리도 이것만 먹는다. 이게 훨씬 맛있다. 그러나 시장에 팔리진 않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의 문제는 큰 회사 내가 월급 많이 줄 테니까 괜찮은 사람 오라. 영어 잘하는 사람 오라. 수학 잘하는 사람 오라라고 몰아가면서 임금이 높아지기 시작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찢어진 사과를 우리가 찾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왜 좋은 학교 못 가느냐? 왜 학교를 안 했느냐?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심층 면접을 잘해서 찾아낼 수만 있고 그 부분만 호소하면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상처난 사람들을 찾아라니. 오히려 상처 안 난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속되게 얘기해서 능력은 있는데 인간이 시원찮아요. 여러분들 인간이 시원찮은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저는 표현을 열과, 사실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 맡기면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육시키면서 마지막에 3주간 신입사원들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우리는 거북이다라고 외치고 끝냅니다. 무슨 거북이냐?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 만들어 놨잖아요.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를 만들어 놨던 거는 일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이제 지금은 한 30년 조금 넘어서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고 하니까 괜찮습니다만 처음에는 사람 안 옵니다. 오는 사람은 전부 인재입니다.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나는 거북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뜻은 토끼 이기란 얘기잖아요. 이기다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방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간 없잖아요. 빨리 마쳐야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성과 효율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사실은 인간 카지만 이거 더 잘하는 사람한테 손이 먼저 가기 쉽습니다. 그거를 이겨나가는 게 리더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회사가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독서. 우리는 1년에 6권의 독후감을 내지 않으면 굉장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승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승진 보류라고 얘기합니다. 1년에 6권 독후감을 쓰고 자꾸 해요. 500페이지짜리 책을 6권 하면 얼마입니까? 3,000페이지 아닙니까? 3,000페이지면 하루에 10페이지씩 읽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10페이지 읽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읽겠고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리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권, 그거는 내가 나쁜 짓도 아니고 소득질 시키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강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지원할 적에 그거 표시합니다. 회사의 규정을 지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독후감 6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곧 마칠게요. 독후감 10만 건 이상 했습니다. 자, 이거 하면 2cm 하면 2,000km, 2,000m 넘었잖아요. 2,000m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 높이를 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읽은 독후감 한 권 책을 3cm로 생각하면 3,000m 가까이 됐잖아요, 벌써. 이거를 통해서 하자라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독후감. 그 다음 봉사활동. 우리 직원들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스스로 참여하게 강제합니다. 그 대신에 파고다원 뒤에 가서 매일 밥 주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인데 거기 가서 밥 나눠주고 뒤청소하는 일 우리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디 복지재단 보내서 그분들 집에 그거 나눠주는 거를 합니다. 밑반찬 나눠준 일을 도웁니다. 가기 전보다도 갔다 오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창신동 다니면서 또 밥 얻어 먹으러 오시는 그분들 밥을 주면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얻어오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저도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 회사에 이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우리 오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예해재단이라고 호는 아니고 자입니다. 자. 호는 추무고이고 자인데 자는 예해재단을 만들어서 이수진 학교로 해서 여러분들 혹시 직원들 중에서 임원을 승진시키고 싶은 직원이 있으면 우리 이수진 학교에 8주간, 물론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 1박 2일 동안 일자리 이제 그 유적지 탐방 포함해서 수강료 50만 원 받습니다. 5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 또 그 세무상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정신으로 하면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가 부동의 1위가 이순신입니다. 2위가 세종대왕, 안중근 이사 이런 사람 합해봐야 5사람, 10사람 해봐야 이순신 장군이 받은 표보다 적습니다. 그 일 가르친 거 모델로서 소개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무궁화 역사문화관을 9월달에 개관하는데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라 했는데 요즘 점점 안 보여요. 그래서 무궁화 역사 이점 장점을 하는 역사문화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무궁화 보급하고 옛날에는 다 있었는데 학교가 가면 다 있었는데 지금
시골 학교 말고 도시 학교는 건물 짓는다고 뭔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 건물 짓고 남아있는데 화장실 옆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뒤쪽에. 나라꽃이라고 얘기는 해놓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회공헌. 저는 기업이 수혜만 나면 기업, 비가 와도 기업, 비 안 와도 기업, 기업에 눈치 봐가면서 냅니다. 그거 말고 딴 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짓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문화라는 걸 만들어서 연결해주고 진정성 있는 하는 게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올 때 조금 내놓고 홍수노트를 내놓고 비 안 올 때 좀 내놓는 그거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뭔가는 각자 찾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천천히 가자니. 그러나 우보로 가자라는 얘기, 이게 우리 큰 돌입니다. 자동차 요만하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우보 처리 써놨습니다. 우보 처리. 우보 처리 하니까 직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이, 회장님 당신은 우보 처리라고 했는데 우리 부장은 빨리 가라고 하는데 되게 조집니다. 이겁니다. 근데 얘기해요. 천천히 가라. 그러나 목적지에는 빨리 도착하는 게 우보 처리의 기본 정신이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얘기예요. 준비해서 쉬지 않고 꾸준히 가서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가 되듯이 그런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소는 뒷걸음질 안 칩니다. 소가 누워 있으면 병들었습니다. 자는 것도 서서 잡니다. 아시죠? 그래 가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저기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 다 아시지만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마당 쓸었습니다. 지구 한모통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이쑤신 뜯은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나아지면 될 거 아닙니까?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모통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모통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모통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저 지구 한모통이 조금 하는데 이런 일들이 도움되기를 바라고, 그게 이제 우리 회사를 키워주는 큰 힘이 됐다는 얘기로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시간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중간에 15분에 끊지 않은 이유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윤동환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거를 20분에 하시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해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동환 회장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임대웅 BNZ 파트너스 대표이사입니다. BNZ의 뜻은 비욘드 네트 제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ESG, 녹색금융, 지속 가능 발전 전문가입니다. 1995년에 에코프론티어에 입사해서 기후, 환경정책 자문과 ESG 경영전략 자문을 했습니다. 2014년에 에코앤파트너스, 2020년에 BNG 파트너스 설립해서 탄소 중립, 리뉴얼 에너지 100, 녹색금융, 탄소 배출권 사업 투자, 기후 기술 투자, 블록체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UNEP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한국 대표로 선임돼서 활동하고 있고 2050 탄소 중립위원회 경제산업국가 간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및 녹색금융추진단, 예보공사 자문위원회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우리 임대웅 대표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대웅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주도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희망을 안고 왔는데 망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필이면 제 발표 순서가 우리 윤 회장님 뒤여서 제가 어떻게 이 앞에 발표 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올해 40대 후반인데요. 그냥 젊은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95년부터 이제 환경 기후 변화 이쪽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로 28년째 같은 일을 한우물을 팠습니다. 집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경영학과에 갔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주제가 저에 대한 얘기 같았어요. 그냥 기업의 성장이 있었고 돈을 벌려고 이제 경영학과를 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IT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경영정보 시스템, MIS, 이커머스 이런 걸 보다가 우연찮게 영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한국의 환경 잘하는 회사 또는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회사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가능 금융, ESG 이런 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에 이쪽 분야를 딱 보니까 환경 기후변화 이걸 보니까 재밌어요. 게다가 전 경영학과고 환경 기후변화인데 이제 금융을 연결시키면은 전 소위 이제 경영학과지만 환경을 하나 덧붙여서 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막상 이 환경 기후변화 이 소사이어티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문제가.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지구가 어렵겠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번에 흰남노 같은 것도 있고 가뭄도 있고 밤에 더우면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잖아요. 연로하셨는데. 그러면서 이게 돈을 벌어보려고 시작한 일인데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제가 기업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마치 사회적 책임이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을 앞에 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기후변화 얘기인데요. 기후변화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들여다보면은 여기에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비욘드 ESG, 기후 리스크와 기회다라는 주제고요. 진짜 야심차게 슬라이드를 38장이나 만들었는데 그냥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보니까 CO2 농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도도 올라가더라.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그리고 기후 리스크가 생기면, 기후 재난이 생기면 집을 잃거나 공장이 물에 잠기거나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고 투자자들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금융 사이드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당국의 녹색금융 네트워크인데요. 기후 변화 안 하면은 GDP가 떨어진대요. GDP가 4만 불 시대인데 3만 불이 된다는 거예요. 25%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을 열심히 해도 우리 기존에 이제 석유화학이나 정유나 철강이나 이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안 해도 어렵고 해도 어렵고 GDP에 작게는 한 4%에서 많게는 25%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전 세계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에서 BIS라는 곳에서 그린스완이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이 그린스완 보고서는 이런 거예요. 이 BIS는 기억나실 거예요. IMF 때 은행
기업들 헐값에 팔려 나갈 때 BIS 비율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헐값에 팔려 나갔잖아요. 그 기관인데 기후 변화에 두 가지 이행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가 있고 이게 국가나 산업, 기업, 우리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죠. 그럼 얘가 영향이 미쳐지면 이제 보험사가 망하거나 은행이 망하거나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결국 이 모든 금융 안정성을 해친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바꿔야 된다라는 보고서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내가 기후 변화에 사회적 책임을 좀 해보려고 기부를 하거나 뭔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왔는데 이 판은 좀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 아는 파리 기후 협정이 생겨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줄이게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IMF가 쫙 나타나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세금을 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소세를 내는데 2030년까지 CO2 1톤당 75불,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를 내래요. 그럼 우리 웬만한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망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세를 그렇게 낼 수 있나? 하고 보니까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가가지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125불 찍고 지금 한 거의 10만 원대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2만 원대입니다. 이런 게 막 작동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만약에 탄소 가격이 지금처럼 파리 기후 협정 때문에 이제 탄소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안 좋은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재무적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이게 표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이제 정부랑 저희 회사가 저희가 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했거든요. 발전, 시멘트, 철강, 정유 회사를 두고 온실가스 탄소 가격이 올라가면 몇 년도쯤 망할 거냐에 대한 그래프예요. 왜냐면 탄소세를 내다 보면 기업이 어렵잖아요. 이거 안 할 수 없게, 이게 사회적 책임인 줄 알았더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탄소의 가격을 붙인다, 세금을 낸다 해서 소위 카본 프라이싱이라고 가격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보니까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곳들이 탄소의 가격을 부여해서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ING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시간별로 원단위, 그러니까 제품 1톤당 CO2 배출량을 얼마 이상 못 가져가면 아예 대출을 안 해줘요. 아니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이 되면 대출 안 해줘요. 근데 이게 뭐 유럽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신한금융그룹이 제로 카본 드라이브라고 해서 온실가스를 안 줄이면 대출을 안 해주고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CO2를 많이 배출하는 네거티브 임팩트를 줄이고, 이걸 하려다 보니까 녹색 기술을 열심히 하는 곳에 투자를 늘리고,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만은 아니네, 뭔가 기회가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숫자를 잘못 썼는데 작년에 KB금융그룹도 똑같이 넷째로 목표를 세워서 온실가스를 안 줄이면 돈을 안 빌려드리고 줄이는 사업을 하시면 돈을 열심히 빌려주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라 금방금방 설명드릴게요. 전 세계 G20,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이제 재무제표에다 기후 리스크를 넣어야 돼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BIS, 여기 이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은행들은 기후 변화를 하지 않으면 망해, 이렇게 관리해라는 기준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금융감독원도 우리나라도 기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 하면서 이 관리 지침서가 작년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말이 되면 이 지침서가 의무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 또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까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회계 표준을 만드는 IFRS 재단에서도 이 지속 가능성과 기후 관련된 재무 공시를 하도록 하는 게 연말에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안 좋은 얘기는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많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사회적 책임 내가 좀 기부도 더 하고 뭐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기후 변화로 오니까 이거 안 하면은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하고 싶으면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새로운 기회도 증가한다는 건데요. 최근에 SK그룹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5년간 그린 비즈니스에 67.4조 원을 투자하겠대요. 다들 아니 무슨 LNG 가격 오르고 화석연료가 좋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린 비즈니스에 67.4조 원을 투자한다 그랬고 포스코 홀딩스는 딱 만들어지자마자 우린 배터리 소재 이게 그린 비즈니스잖아요. 여기서 2030년 매출을 41조를 하겠다. 숫자가 크죠? 뭐 4천이 41조 원. 그리고 아까 신한, KB 이런 데들이 2030년까지 우리는 그 녹색 부분 ESG는 30조 원, 50조 원 투자하겠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HSBC는 이제 1000빌리언이니까 지금 환율로 거의 14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녹색에 돈이 몰려요. 내가 사회적 책임인 줄 알고 있었던 게 보니까 돈이 몰리는 곳인 거죠. 기업이 성장하려면 돈이 몰린 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넷제로 파이낸싱 갭이라고 해서 그럼 기후 변화 투자가 얼마나 필요하냐 했더니 1년에 6천조 원이래요. 6천조 원. 새로운 시장에서 열리는 겁니다. 6천조 원.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블랙락이라는 회사의 CEO가 나와서 한 얘기가 앞으로 1000개의 유니콘 기업은 기후 기술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기업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포텐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잠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린워싱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말만 ESG, 진정성이 없는 그린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금융감독 당국이 나와서 철퇴를 가하고 뭐 사장님 해임시키고 과징금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워싱을 잡으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이번 정부의 공약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K-텍소노미라고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발표도 했고 이 녹색 분류 체계에 있는 기술만 있는 프로젝트만 녹색이다.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거 투자하는 것만 녹색 금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텍소노미에 따라서 이제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텍소노미라는 거는 이제 이게 복잡한데 기업 같은 경우에 녹색 매출, 캐펙스, 오펙스 그러니까 투자한 비중 같은 걸 공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이제 은행은 총 여신분의 녹색 여신 비중 이런 걸 다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제 긴장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 녹색으로 돈이 가네. 녹색으로 돈을 안 보내면 나는 건전하지 않은 은행이라고 해서 금융감독 당국에 혼나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자꾸 녹색에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난 사회적 책임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그린 비즈니스라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2개의 슬라이드가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갈색에 돈이 안 가게 하고 녹색에 돈이 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정책 수단과 이제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될 거냐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색에 돈이 안 가고 녹색에 돈이 몰리게 자본주의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쪽이죠, 이쪽. 그렇죠? 녹색에.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이게 이제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성장이 조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BNG 파트너스고 비욘드 넷제로입니다. 넷제로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제 제약 조건 같은 거고 우리 목적 함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여야 되겠다. 우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이 아까 좀 처음 들어보는 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맞춰서 가야 사회 책임과 기업 성장이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공시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임 대표 그 말씀이 사실은 조금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대신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다음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ESG 가운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인바이런먼트,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할 때 돈을 빌려 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거나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환경 규제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벌금이 첫 번째 리스크고, 두 번째는 기업 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이, 지금 오늘 우리 임 대표께서는 금융기관, 돈을 빌려주는 은행 또는 돈을 투자하는 다른 비은행권의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 이게 환경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쓰는 쪽에 어느 정도 이상을 빌려 줘야 된다 하는 걸 맞추기 위해서 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하는 쪽에 강의를 해주셨는데, 텍소노미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건데, 너도 나도 다 우리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이러한 산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한국에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 공표했다는 겁니다. 텍소노미 앞에 텍스 있으니까 혹시 세금 내라는 건가 이러실까 봐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굉장히 설득력 있는,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ESG와 관련해서 어디로 갈 건가, 가급적이면은 그린 쪽으로 가는 것이 브라운 쪽으로 가는 것보다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욘드 넷제로다. 시켜서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함으로써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하는 쪽에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지환 박사시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탄소 광물 플래그십 사업단의 단장이십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88년에 입사해서 현재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자원순환공학과의 전임 교수직도 맡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고문을 맡고 계시고, 한국에너지학회 및 한국자원공학회 부회장직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안지환 단장님을 모시고 세 번째 토픽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안주환입니다. 한정된 시간하고 또 오늘 이렇게 모더레이트 해주신 오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전임 그 회장님께서 굉장히 감명받은 그 딱 한 워드가, 저는 시켜서 하면 결국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서비스다. 이 말이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감명을 받으면 저도 감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딱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분야가 자원이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폐기물이 됐으니까 그걸 이제 재활용이라는 걸 한국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또 그 개도국이나 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몸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생산을 하는 거가 결국 동맥인데, 우리가 피는 우리가 열심히 동맥만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맥도 흘러서 몸이 하나가 되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는 열심히 OECD 강국으로 10위에 들어가져 있는데 동맥 산업만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정맥 산업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아까 뭐 많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논제를 주셨어요. 인성이 중요하냐, 효율이 더 중요하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지금 시점은 뭐냐면 기회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의무라는 것을 보실 때 두 가지 토끼를 다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건데 오히려 이제 그런 영감을 제가 더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드리면 이제 100% 우리 기업인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는 뭐 아까 여러 가지 의무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필수입니다. 몸 하나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생산을 했으면 당연히 이제 정맥 산업이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유럽을 보면 소리 없이 간다는 거죠. 왜 우리가 미국이 유럽을 따라갈까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의 저도 중요한 얘기로 보면 이 폐기물 사업이 순환 경제 사업이 절대적으로 돈도 되고 기회도 되고 명분도 된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100% 산업을 보면 지금 환경산업, 상경산업, 뭐 기후산업 그러잖아요. 그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서큘레이트 이코노미 말하는 명분으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정맥산업, 순환경제산업은 그 중에 몇 프로일까요? 0.5%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다들 뭐라 그러냐면 지속 가능한 거를 다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SK 잠깐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네거티브합니다. 왜냐? 거꾸로 SK가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SK는 SK를 위해서 지금 소각 롤을 전국의 걸 다 사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뭔지 부분들을 많이 망각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기업인들이고 저는 세계를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국내 산업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해외 산업은 더 크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얘기는 저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개도국에 가서 많은 부분을 하면서 그러니까 개도국에 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독일이 제일 무섭습니다. 기후나 이런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전 세계를 가서 다 장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개도국에 가서 딱 가면 그 와져 있어서 10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지자체나 그 국가가 우리 부분을 바라봐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그냥 포기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뭘 보냐면 우리 연구소가 100년 됐습니다. 그때는 형편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우리의 경험이에요. OECD 강국으로 온 부분에 어떻게 how라는 게 있는데 결국 어떻게 왔냐면 교육에 열정하고 과학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을 뭔가 개발한 거나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가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본보다도 독일보다도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가서는 엄청난 로망이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오늘 국제 포럼이라고 해서 이제 영문으로 나왔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발전소가 옛날에 그냥 발전소에서 평택 그 발전소를 딱 가면 댐이 있는데 먹을 물도 없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먼저 그걸
했었어요. 그 시대가 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개도국에 가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는 이제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졌어요. 뭐냐면 어떤 것도 식량이나 물이나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더라. 결국 뭐냐면 시진핑이 아프리카 가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근데 가져오는 게 뭘까요? 라는 것을 보면 물하고 야채 이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 미래에 우리가 중국이 두렵다라고만 하지만 걔네들이 두려운 포인트가 뭘까? 이걸 봐야 되는데 결국 물하고 결국 이런 싱싱한 아까 유기농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농업의 소중함과 물의 소중함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미래의 가장 큰 이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 뭐가 될까요?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큰 거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파리 협정이 체결이 캅26 작년에 됐는데 다들 클라이밋 체인지만 봐요. 저는 파리 협정 때 현장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물 전공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몰랐어요. 근데 클라이밋 체인지 앤드 워터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너무 풍부하니까 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함을 모르는데 얘네들이 다 같이 197개국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한 것도 뒤에 부분에 물이 우리가 3%밖에 없다. 97%는 바닷물이에요. 그렇죠? 3%밖에 없는 그 물 중에 드링킹 워터는 그 중에 0.5%밖에 없다. 그래서 파리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 메커니즘이라고 왜 했냐면 우리가 개도국에서 똥 오줌을 그대로 방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염 0.5%밖에 안 되는 오염시키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물을 보존하는 컨저베이션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오염시키는데 나는 깨끗하게 오염을 안 시킬 수 있는 데서만 왕국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후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물이다. 물 부분하고 결국 물이 우리가 먹고 사는 농업하고도 관계된다. 이것만 핵심만 있으면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거꾸로 해야 되는 거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맨 처음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17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가 공통사항이 뭐냐면 퍼버티입니다. 우리가 빈곤한 것을 공통사항으로 우리가 모두 다 빈곤한 것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가 결국 뭐냐면 우리 세대는 쓰레기로 사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까 정맥산업이 육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쓰레기를 다 모아오면 그 플라스틱을 모아오면 종이도 모아오면 돈을 주는 그런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과학기술로 어떻게든 그 부분의 쓰레기를 갖고 쓰레기만 살고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되는 이 지구에는 먹을 물 그다음에 자원을 남겨놔야 된다. 이게 이제 파리 협정의 가장 큰 명분인 거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뭐 보시면 이제 협정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들 다들 하시는데 어렵습니다. 크래들 투 크래들 디자인이라는 게 들어가져 있어요. 크래들이라는 거는 요람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요람에다 흔들흔들 하는 거죠. 이게 요람에서 보통 우리가 무덤으로 가는 건데 다시 요람으로 태어난다는 건 뭐겠어요? 다시 쓰레기를 다시 출발점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다는 거에는 말만 지속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해요. 쓰레기를 다시 우리가 쳐다보고 그 쓰레기를 다시 요람해서 이끌어서 그런 디자인이 필수로 들어가야만 되고요. 저희 파트는 이노베이션입니다. 쓰레기를 갖다 그냥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들여다보면 지속 가능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결국 폐기물을, 쓰레기를 다 자원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겁니다.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걸 보면 마이다스 터치 과학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다스 터치,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딱 과학으로 터치를 하면 다 사업으로 성공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속 인터뷰는 뭐냐면, 제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콘택 600의 이런 캡슐에 들어가는 것을 석회석, 저는 이제 자원공학과를 나와서 석탄들을 다 할 때 여자니까 그 검은 게 싫어가지고 석회석을 했어요. 석회석이 시멘트 산업에 다 2,000원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박사학위는 콘택 600에 들어가는 캡슐 같은 나노 세계도 없었던 30년 전에 그걸 하기로 했으니, 아니 업체하고 그런 그 마켓이, 시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연구가 없죠. 그러니까 집에나 가라, 이런 1세대 여성 과학자죠. 집에서도 애 키우는 게 더 낫다, 이런 갈등의 구조에서 저는 정말 집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기회가 떨어진 거예요. 포스코 박태준 회장님이 갑자기 포스코에 위기가 왔어요. 석회석이라는 거, 백운석이라는 거, 금속과 출신들만 다 포스코에 있는데, 영일만에다가 거꾸로 석회석 슬러지 30만 톤, 그 다음에 백운석 슬러지 30만 톤을 메우고 국토부랑 짜고 고스톱을 할 때 시절이었죠. 30년 전에. 그러면 그거 메우면 다시 국토부에서 땅값을 주고 반값을 사고 이랬었던 시절인데, 해양 투기가 안 되니까 갑자기 그 부분을 내 앞마당에 계속 쌓아야 돼? 야, 비밀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예요. 박태준 회장이, 야, 석회석을 뭘 전공한 사람을 찾아와. 이러다가 저희 연구소에 그 찾아오는 사람의 형님이 계셔가지고, 오셨다가 야, 석회석 때문에 한 달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여기 안지환이 있는데 왜 너 딴 데서 찾았냐? 이래서 저를 만났을 때 저는 어떤 상태였겠어요? 절실한 때였죠. 집을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분야를 해야 되나, 아주 위기에 처져 있었지, 제가 무슨 마이다스 터치겠습니까?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실함으로 포스코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만 잠깐 행복한 거예요. 딱 박태준 회장님이 회의를 해서, 이거 특허도 필요 없고 기술 개발해서 뭐 연구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 폐기물이라는 폐자도 없었던 때니까, 30년 전에 이거 자원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디든지 포스코에서 나가기만 해달라. 1년 반 동안 안 나가면 이 프로젝트는 빵점이야. 또 다른 위기가 저한테 온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연구할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도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석박사를 했을 때 시멘트 연구실에서 맨날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다 어디 있었겠어요? 동양 시멘트, 쌍용 시멘트 다 있었겠죠. 그냥 발로 뛰어다닌 거예요. 다. 연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해서 결국은 경제성이라는 거를 몸으로 한 거예요. 왜? 돈 하나 설비를 놓으면 결국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싹쓸이해서 다 가져가, 이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시멘트 산업에다 다 넣어서 제가 결론은 뭐냐? 3년 만에 60만 톤을 다 자원화시켰어요. 다 자원화시키고 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성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야, 여기 스테인리스 정년 슬러지도 나오는데 그것도 좀 해줘. 그리고 3년이 또 가고, 그 다음에 부분 또 슬래그는 어떻게 할까? 이래서 제가 10년의 역사를, 포스코가 저를 다 지원해서 마이다스 터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은 이제는 인센티브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지금의 인센티브 제도에서 있었으면 재벌이 됐겠죠. 근데 그때 당시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21세기를 위해서 새로운 분야가 바로
지금에 얘기했던 순환 경제가 뜬 거예요. 그러니 저처럼 10년 동안 발벗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과학자로서 서바이벌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10년을 딱 있다 보니까 아까 회장님 말씀한 것처럼 뭐를 위해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제 존재 가치,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분야를 해야 되고 제가 연구소에서 있어야 될까 이러고 했는데 10년이 딱 지나니까 이 분야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했는데 그런 자부심으로 갔는데 어떤 위기가 왔냐면 또 다른 위기가 왔어요. 야, 거꾸로 뭐냐면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부분으로, 왜냐 폐기물은 돈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지금의 얘기하는 탄소 배출권도 가져야 되는데, 알고 보니 유럽 애들이 다 자기네들 기술이고 CDM이라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모든 기술들은 우리가 사업은 할 수 있어도 그 기술을 개발해서 자기 부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 하면 베트남에 가서 제가 모든 개도국에 가서 제 기술을 딱 하려고 해도, 야 그거 탄소 배출권은 어디서 볼 수 있는데, 표준은 어딨니,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야매야, 우리 저기 자동차 고치는 거 야매야 라고 할 수 없는 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다시 또 10년 동안은 뭐를 만들었냐, 여기서 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네. 이제 끝내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신규 CDM 방법론이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결국은 제가 10년을 UNFCC에다가, 우리 야매 아니거든, 그래서 한국 최초로 이 신규 방법론을, 제 기술을 개발한 거를 유엔에다가 첫 등록을 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오는데, 이걸 하느라고 10년을 또 다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제 프루브를 받아서 이제는 개도국에 가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오케이 쓰레기 너네들 많지, 그거 가지고 우리 기술 해도, 야 여기 유엔에다가 야매 아니거든, 사업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까지 올 수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그러면 어떤 부분이 또 남아져 있냐, 방패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틈새 시장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외국에서 우리는 없는 것들이 또 외국에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개도국에 혼자 비즈니스로 나가서 하기에는 100%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거, 융합이라는 거, 그다음에 국가출연연구소랑 저희랑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여기에 있다. 뭐 이게 있어서 저희가 네이처에 보시면 뭐 결론만 얘기하니까 이제 속사정은 모르고, 한국에서 이런 기술을 아주 하이라이트로 개발했구나 했는데 눈물의 씨앗인 거죠. 사실 30년 만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빨리 마감을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이겁니다. 그 개도국에 가서 우리가 걔네들이 내가 가서 세일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어렵고 걔네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는 거가 실패가 아닐 있는 부분이 겠다라는 부분이 저의 결론입니다. 왜 이러냐면, 마지막으로 저도 영감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을 받았는데, 저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잘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 잘난 척을 하시는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스탠포드의 그 폴 김이라는 교수님이 우리 필드에서 거꾸로, 내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실패한 사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IT 강국으로 굉장히 해가지고 개도국에 가서 나도 야심차게 이렇게 놀면서 전기가 하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갔는데 실패했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걔네들이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걔네들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가서 길려고 6시간 동안 물길로 갔다 와서 살기 바쁜데 놀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개도국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할 때는 우리가 걔네들이 어떤 컬처를 갖고 있고 무엇이 제일 필요하고 이런 거부터 먼저 퍼즐 맞추기, 이건 퍼즐은 제 생각인데 퍼즐 맞추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지환 단장님께서 본인이 평생 과업으로 해오신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한 분 한 분 모시고 마무리 말씀을 부탁을 드릴까 했습니다만 지금 주어진 시간상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혼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 원래 큰 울타리는 ESG라고 하는 이름, 그 중에서 특히 이제 E 그리고 S에 중점을 두어서 오늘 해보았습니다. 우리 윤동환 회장님 모시고 들은 거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흔히 생각하듯이 돈 버는 게 본래의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머물게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걸 본연의 업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위 썩은 과일도 활용을 해서 제대로 쓰는 것이 기업의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임 대표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빌리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소위 당국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그린 쪽으로 가는 것이 브라운 쪽으로 가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안지환 단장께서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계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80억 인구가 80조 달러를 생산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당 생산량이 10,000달러입니다. 만약에 세계가 한 나라라면 80억 인구가 80조 달러를 생산하면 10,000달러입니다. 10,000달러면 우리가 풍부하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5억 살 된 지구에 불과 10,000살, 20,000살밖에 안 된 인류가 와서 지금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 지구에 와서 우리가 10,000달러를 15,000, 20,000달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동맥뿐만 아니라 정맥 산업에도 관심을 가질 때고, 지금이야말로 남이 시켜서 하는 ESG가 아니라 내가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스스로 지켜가면서 이게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자원을 순환해서 쓰는 소위 순환 경제를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다고 하는 게 우리 안지환 단장님의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각자 한 분씩 말씀 듣는 거는 생략하고 말씀 대신에 우리가 기념 촬영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질문 있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